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독서 교재로 비문학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르게 강의를 지금 이제 찍고 있죠. 오늘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시험 기간이기도 해서 이제 학교에 좀 오래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칠판을 이용해서 이제 강의를 찍을 수가 없고요. 이제 기본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항상 찍을 때는 칠판 이용해서 찍게 되는데 피치 못하게 이제 이렇게 좀 강의를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께서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이제 사회 파트 3번에 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사실 요 고2 2023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중에서 여러분 진짜 어려워했던 그 기술 지문 하나 있었죠. mRNA 지문. 난이도 극상이었죠. 그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해서 지난번에 강의를 찍어드렸었는데, 이번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그 같은 시험 내에 있었던 사회 파트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실 여러분이 언제 집을 사봤어야, 그죠? 사실 집을 사봤어도 이거에 대해 잘 모릅니다. 사실 선생님도 뭐 이렇게 많이 잘 아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때 많이 접해보지 않은 말들이어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이 지문 제목이 사실은 이제 사회 파트, 사회 파트 이제 3번에 해당한 지문인데, 아마 제목은 신민법 강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필기해가면서 함께 볼 거니까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함께 선생님하고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생님이랑 늘 맨날 그 얘기 같이 했던 거 있죠. 일단은 단락별로 단락번호를 좀 붙여라. 1번,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2번. 안 하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좀 넘어보니까 4번이네요. 그럼 총 요 지문은 아마 4번 문단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먼저 뭐부터 확인하기로 했죠? 늘상 얘기하지만 문제부터 확인하기로 했었죠. 자,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죠. 13번 문제 보니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될 게, 문제에서 일치불일치 문제는 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핵심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해야겠네요. 이거 보니까 일단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요 지문이 하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요 단어 하나 있고, 그리고 밑에는 뭐 주택임대차라는 요런 말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주택임대차, 그리고 밑에는 뭐 최우선 변제권 이런 말들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안에 쓰인 용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나왔을 때 포인트는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것 같죠? 임차인의 지위, 그다음에 뭐 등기부에 기재한다, 임대차의 목적물을 반환하는 거냐, 그다음에 뭐 전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 물건에 대한 지배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지배권에 관한 얘기가 어딘가 있나 본데, 이걸 우리가 물권이라고 한다. 이제 이런 말들이 보면 어딘가 있나 봅니다. 이런 거 볼 때 와서 요런 단어 나왔을 때 얼른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요 안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정도 살짝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읽을 것까지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주택 임대차에 대한 것들, 뭐 최우선 변제권, 뭐 물권 얘기인가 보다. 이런 거 나올 때 좀 더 신경 써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14번 문제 보니까 기억과 니은을 이해하는 건데, 기억이 아마 1문단에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기억이 선생님이 보니까 임차권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임차권이죠. 그 다음에 니은이 전세권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문단 임차권하고 2문단 전세권을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마 2문단 중간쯤에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2문단 다 읽었을 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무엇인지를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특히 주의할 거는 뭐 임차인, 뭐 대항력이란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입신고란 말이라든지, 확정일자,
그다음에 뭐 새로운 임대차 체결한다는 말, 그다음에 뭐 전입 신고했는데 뭐 후순위가 된다는 말, 이런 말들이 어딘가 본문에 있을 거니까 그때 요거 나왔을 때 확인해서 지워버리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일단 어떤 것들을 읽어야 되는지, 무엇에 초점 맞추고 읽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되려면 이런 용어들을 먼저 살짝 한 번씩 훑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다음 16번의 요 보기 문제. 문학 문제와는 달리 문학은 보기에 힌트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독서 지문은 힌트가 아니라 본문을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16번을 풀려면 본문을 꼼꼼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풀어야 될 거고요. 17번의 디귿인데 디귿도 아마 4문단 끝에쯤에 있을 거라서 그거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선생님이 늘상 항상 이제 강의하기 전에 해주는 거 하나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뭔지? 그쵸. 항상 선생님이 핵심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좀 적고 들어가도록 하죠. 본문을 읽었다는 전제 하에 포인트를 잡고 가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자, 핵심 포인트. 이 글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번 첫 번째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주택임대차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주택임대차는 무엇이고, 그리고 임차권이란 무엇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권이란 무엇인지, 네, 요 세 가지에 대한 이거의 개념을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잘 읽었다면 요거에 대한 개념을 말할 수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일단 두 번째, 2번 핵심은 뭐냐면 요 안에서 임차권이라는 게 나와요. 임차권은 좀 글씨가 너무 예쁘지 않네요. 다시 쓸게요. 임차권은 여기서 채권이라고 아마 나올 텐데 이 임차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 전세권은 물권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 전세권과 물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핵심 포인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라는 말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등기라는 말은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른쪽으로 좀 가볼까요? 자, 네 번째, 요 본문에 보면 확정일자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하고 이거와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데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지문을 끝내셔야 되고요. 자, 다섯 번째는 소액임차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과 그 다음에 최우선변제권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임차인과 최우선 변제권의 관계는 또 무엇인지 이것도 알고 지문을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핵심 포인트는 임대차가 종료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시점이죠. 임대차가 종료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반환해야 되는데 이 임대차 종료와 그 다음에 임차권을 등기해라라고 하는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종료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이 여섯 가지가 핵심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섯 가지 포인트 잡아드렸으니까 이 글을 다 읽은 다음에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주택임대차라고 나오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단어이기도 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네임을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자, 주택임대차. 자, 이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자, 단위 끊어읽으면 좀 쉬워요.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에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임차인은 뭐고 임대인이 뭔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임차, 이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차용증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차. 그러니까 이 임차인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빌려 쓰는 사람이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는 빌려 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빌릴 차자니까. 그래서 빌려 쓰는 사람. 그럼 임대인은
이 대자는 이제 빌려주는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어떤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 빌려 쓰는 사람이 이제 세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임대인이 집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 빌려 쓰는 사람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보증금은 뭐냐면 이 집에 들어갈 때 돈을 일종의 좀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이걸 나중에 이제 계약이 끝난 후에 돌려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려받을 돈이 보증.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집에 내가 들어 사는 동안 내가 잠깐 동안 맡겨둔 돈을 우리가 보증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증금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에 주택을 사용한 다음에 만료가 되면 다시 반환받는 계약. 그럼 주택임대차를 우리 한마디 정해 볼까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정해 보죠. 이렇게 정해 볼게요. 자, 주택임대차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두 사람이 들어가야겠네요. 첫 번째 임차인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있어야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화살표 그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 하는 거죠? 일단은 보증금. 그죠? 보증금을 주고 일단 합의한 기간 동안 살아요. 그럼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뭐 하는 거죠? 일단 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아예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잠시 새 들어 사는 일종의 세입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임대인은 집주인이다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요. 임대차를 체결해서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 자, 권리가 생겼어요.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예요. 자, 권리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임차권에 네모 쳐보도록 할까요? 자, 임차권인데요. 이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된다. 아, 임차권이라는 게 채권이구나.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요 임차인에게 생기는 얘한테 생기는 것이 채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채권에 해당된다.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 하나씩 끊어 읽어요.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여기서 특정한 채무자는 누구죠? 여러분, 채무자라 했으니까 의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지금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구죠? 그렇죠. 집주인이겠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 가진 사람은 그 집주인,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일정한 행위라는 게 뭐죠? 당연히 그렇죠. 보증금 내놔 이런 얘기죠. 보증금 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을 가진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슨 얘기냐? 채권 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채권은 돈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워요. 자, 임차권은 돈 받을 권리, 채권이에요. 이걸 가진 사람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누구한테? 집주인에게. 왜요?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맡겨놨으니까 내가 이 집 다 사용했으니 나한테 돈을 돌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구할 수 있고 자, 제3자에게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겠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집주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이때 제3자는 좀 쉽게 설명해서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죄송해요. 제3자는 예를 들면 이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때 새 집주인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혹은 뭐 집주인이 아닌 누구에게도 내 보증금 주세요. 너 나한테 언제 보증금 맡겼어? 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을 맡긴 사람한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선생님이 여기다가 전세권에 빨간색 쳐놨잖아요. 여기 이제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쳐놓은 거예요. 자,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 할 수 있는 물건은 자,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니까 하나 체크하도록 하죠. 자, 권리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그죠? 하나는 임차권. 하나는 물권인데 자 물권은 뭐냐 봤더니 지배권이래요. 그러니까 지배권이니까 뭔가 좀 더 강한 권리 같죠? 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따라서 물권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거래요. 그럼 물권이 더 먼저라고 했으니까 채권을 갖는 게 더 좋겠어요? 아니면 물권을 갖는 게 더 좋겠어요?
당연히 물건 가는 게 좋겠죠. 왜?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누구에게는 당연히 누구도 포함하겠어요? 제3자도 포함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A라는 집주인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맡겨놨어요. 그럼 이제 내가 이 집에 다 살고 난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증금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집주인이 이제 돈이 좀 필요해서 다른 새 집주인의 집을 팔았다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새로 팔면 이쪽 오른쪽에 가서 얘기할까요? 자, 일로 갈게요. 자, 이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새 집주인한테 집을 팔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건 여기 있는 이 임대인, 원래 첫 번째 집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보증을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집주인은 자기는 보증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이 새 집주인한테는 돈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얘는 제3자일 뿐이거든요. 요게 이제 임차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 채권 말고 물건, 이거를 소유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채권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임차권이라고 했으니까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보다 여기 보면 전세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물건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전세권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왕이면 임차권보다는 전세권을 갖는 게 좀 더 좋겠다. 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 집주인에게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같은 물건들 사이에서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 물건들도 이제 먼저 가진 사람이 있고 나중에 가진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물건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물건을 가진 사람보다 돈을 먼저 더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자, 계약을 맺은 임대인, 당연히 현재 집주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집주인. 현재 내가 계약을 맺은 집주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되며 계약 맺은 사람한테만 발생하는 거니까. 그리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자, 새로운 소유자,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제3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제3자는 당연히 임차권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문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1문단의 주제를 좀 간단히 적어볼까요? 1문단의 주제는 당연히 뭐에 정의가 나와 있죠? 맞아요. 주택임대차란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주택임대차, 그리고 임차권은 무엇인지, 그리고 물건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주택임대차, 임차권, 물건의 개념이 나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무엇에 우선하는? 그렇죠. 채권에 우선하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구나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혹은 뭐 이 부분은 이렇게 안 적고요. 간단히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적는다면 여기는 임차권 대 채권. 아이고, 채권이래. 죄송해요. 임차권 대 물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다라고 얘기해도 어렵지 않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포인트.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주택을 대여해서 쓰는 건데, 임차인이 갖게 되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 채권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채권에 해당되는 얘는 계약을 한 당사자하고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집주인이 새로 집주인에게 이걸 팔아버리게 되면, 얘한테 새로 팔게 되면 이 새 집주인한테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제일 중요한 요 전세권, 얘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다라 설명하는 게 1문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뭐가 발생한 거냐면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비문학 글의 특징 중에 하나죠. 문제점이 발생하면 항상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잖아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단의 해결법이 나오겠네요. 자, 이걸 위해서 자, 민법에서는 전세권이 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자, 이제 전세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앞에서 미리 정보를 하나 가져오긴 했지만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아이고 죄송해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임차권이 아니라 뭐였죠? 물건이었어요. 그죠? 자, 물건이라고 한 건 아까 무슨 권이 강하다고 얘기했었죠?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임차권보다 좀 더 강한 이제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한 후, 부동산은 뭐 집이 들어가겠죠.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위에 있던 임차권하고 똑같아요. 그죠? 임차권도 보증금 지급하고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그죠? 그러니까 보증금 지급하고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 만료되면 보증금 반환. 이렇게 했었으니까 똑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증금 지급하고 약정 기간 이용한 다음에 반환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죠. 여기까지 임차권과 내용이 같지만 자, 물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죠? 아까 임차권은 채권이었고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임차한 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자, 가정이니까 항상 글을 읽을 때 이렇게 가정하는 부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보통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자, 전세권 설정하면 임대차 내용이 등기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등기부에 기재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로 잠깐 넘어와서 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하게 되면 뭐가 설정된대요? 네, 등기가 설정이 된대요.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약에서 끝났는데 여기는 등기라는 게 설정이 된다네요. 그럼 등기가 뭔지 알아야겠죠? 가봅시다. 자, 등기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체크를 하고 할까요? 자, 등기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해서 공시함으로써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죠.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등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동산에 가서 내가 잠깐 권리를 갖고 살았어요 라고 하는 어떤 해당 내용이 있는데 새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증거 없는데 난 너 계약 맺은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라고 기록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게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시라고 하는 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건데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우리가 등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게 뭐예요? 등기예요. 자, 근데 대체적으로 임차인의 지위가 낮은 현실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등기라는 걸 하려면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위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주인들이 집을 살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2억짜리 집이 있을 때 뭐 한 1억 정도는 자기 돈, 5천은 대출을 받고 5천은 뭐 전세 들어올 사람한테 5천을 이제 전세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합쳐서 2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안에 있는 자기 돈은 1억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밖에 없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 집에 내 돈이 1억밖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럼 사실은 이 집을 내가 내 돈 주고 다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제 사정이 되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들을 굳이 그 등기에다가 올려서 이 집이 이런저런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요 라는 얘기를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등기에 올린다라는 것들은 자기가 이 집을 어떻게 사서 지금 이 집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공식적인 문서화시켜서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그걸 알리기 싫으니까 등기 이거 받는 거를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등기를 해줘야지 내가 안전할 수 있는데 이 임차인, 즉 임차인 아까 뭐라 했냐면 세입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입자는 자기가 보증금을 올바르게 돌려받으려면 등기부에 기재해서 공식적인 문서화 시켜놓은 게 좋은데 집주인은 그런 거 뭐하러 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이 집이 팔렸을 때 자기는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 주택임대차. 그렇죠.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알겠죠. 이거는 임차인의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등기를 설정하게 되면 요거는 임차인이 안전해지는 방법인데 이게 집주인이 잘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등기를 설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얘기를 한 걸 거예요. 그죠?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률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자, 그럼 이제 일정한 요건이라는 게 뭔지 중요하겠죠. 이걸 갖추었을 경우
임차권이 물권적 효력을 부여해서. 자, 중요한 거는 물권이 필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채권은 임차권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이 물권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근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요건이 뭐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거. 자, 두 개가 포인트인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색깔을 좀 입혀줄게요. 이 부분인데, 자, 포인트 첫 번째, 주택을 인도받는 것, 그리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주택을 인도받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집에 이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 집에 이사해서 그 집에 이사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집에 이사 간 거. 그다음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관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청에 내가 이 집에 거주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관청의 거주 사실을 알리기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전입신고를 맞춰요.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이 되겠죠. 1번과 2번이 바로 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맞추면 임차권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요건을 충족한 언제부터요? 그쵸. 다음 날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당장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음 날부터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갖는다. 자, 중요한 말 있죠. 대항력이라는 말. 그럼 대항력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위에서 말했던 요 일정한 요건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자, 대항력은 누가 갖게 되는 거죠? 요거는 그렇죠. 임차인이 갖게 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사실 약자잖아요. 자기는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집을 빌려 쓰는 상태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집을 빌린 임차인이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줬는데 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중에 집에서 그냥 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받은 권리는 임차권이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 집주인이 다른 집주인한테 이거를 팔아버리면 받을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임차권, 즉 채권에 해당되는 불안한 권리보다 좀 뭔가 확실한 권리,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에 해당되는 전세권을 내가 지금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등기를 꼭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등기를 설정하려고 했더니 이 임대인이 해주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나라가 이제 너한테 물권이란 걸 줄게. 집주인의 동의 안 받아도 네가 이렇게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줄게. 그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거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두 가지 요건이 있다면 일단은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집에 거주하는 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 관청에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라고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통해서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그날 당장 생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점이라는 걸. 왜냐하면 날짜 시점 나오면 꼭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제3자에게 대항력 간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져요 라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물권이 형성되었다 이런 뜻이라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3자에게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물권이란 거였으니까. 자,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여기 써 있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아까 등기라는 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전세권의 특징이었던. 근데 동의해주지 않아도 이제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결국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구나. 오른쪽 정리해야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인데 임대차보호법에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일단 주택 인도받기. 그렇죠. 인도받기라는 조건 플러스 또 뭐가 필요하죠? 전입신고 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택 인도받기와 전입신고 이 두 가지가 잘 성립이 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내가 대항력이라는 걸 갖게 된다. 그럼 대항력을 갖게 되면 그 순간 나한테 뭐가 생기냐면 물권이 이제 발생한다. 그렇죠? 자, 근데 주의할 거는 그날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단의 주제 한번 써봐야겠네요. 여기까지 이 문단의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 문단은 뭐 얘기가 핵심인 거죠, 여러분?
그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특히 전세권 얘기가 있었으니까 자, 이 문단 주제를 적어보자면 일단 전세권 얘기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과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것의 정의와 뭐가 써 있죠? 정의와 특징이 써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 문단까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1문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빌렸다. 근데 약간 위험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었다. 간단한 내용이었네요. 자, 이때 이렇게 대항력 뭐죠? 대항력을 간다라는 건 물권의 효력을 간다는 얘기인데 이걸 간다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물권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컨대 그럼 예를 들고 있네요. 그럼 이 글은 주로 정의와 예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컨대 주택이 경매되면 자, 경매되는 얘기는 집이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경매되면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할 수 있다. 그러면 임차권이 소멸하면 임차권은 돈을 되돌려 받을 권리였잖아요. 임차권이 아까 얘기했지만 임차권은 채권이었어요. 채권은 뭐였죠? 채권은 돈 받을 권리였죠. 무슨 돈 받을 권리였죠?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였어요. 근데 이게 소멸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갖추는 거 어떻게 갖추는 거죠? 집에 이사 와서 전입신고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 왜? 물건을 갖췄으니까. 넘어가요. 자, 임차인은 이에 덧붙여서 하나 더 있나 봐요.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또 하나 쓰는 게 있는데 뭐냐면 또 하나 중요한 말이 하나 보여있네요, 여러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확정일자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 사실 있잖아요. 이 계약 사실을 공공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확인해 준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아이고 죄송해요. 뭐 다 지워졌네요. 이런 죄송해요. 이건 지우고 자, 확정일자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둘 간의 계약 사실 있죠. 이 계약 사실을 공공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네들 간의 계약 사실이 있었어 라는 걸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걸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라는 건 확실하게 이제 이 집에 들어와 산다는 것들을 확인해 준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얘들아, 이 우선 변제권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수단을 활용한다. 우리 글을 읽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명심해요. 비문학침을 읽을 때는 원인과 결과라는 걸 따라서 어떤 문장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 요거 하나 꼭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수단이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큰 따옴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있는데 요 따옴표 그냥 큰 따옴표만 할까요? 이 따옴표를 했다라는 건 그 부분의 핵심 포인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유의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확정일자를 받는 건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그 우선 변제권이 왜 생긴다? 확정일자를 통해서 생길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네요. 지금 이렇게 하나 끊어서 일단은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까지 얘기했고요. 여기다가 확정일자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보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자, 포인트는 뭐예요? 경매되었을 때, 팔렸을 때예요. 경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뭔가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진 날부터 발생한다 되어 있는데 그럼 보세요. 아까 대항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죠?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일단 대항력은 아까 앞에 있던 1번과 2번 들어간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모두 더해져야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정리할게요. 일단 우선 변제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나왔는데 우선 변제권은 좀 더 중요한 권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은 자기가 이 집이 다른 집주인한테 팔렸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렸을 때 이 집이 팔리면 자기가 돌려받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증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그럼 앞에 있는 걸 좀 써볼까요? 일단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되고 플러스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더하기 확정일자까지, 그렇죠? 이렇게까지 다 받게 되면 특히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요 주택 거주하고 전입신고한 거 요거는 아까 대항력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확정일까지 받게 되면 이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다? 경매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집이 팔렸을 때 경매 시에 자기의 권리를 보증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집이 팔리게 되면 이 집이 이제 팔렸다라는 거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집을 팔아서 이 집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출받는 은행도 권한이 있을 것이고 대출해준 집도 있을 것이고 뭐 여기저기 돈을 빌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내가 우선 변제권을 설정해버리면 그런 은행이나 아니면 뭐 다른 권리가 있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그런 거죠. 그 보증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는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당장 내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 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하나 더 있네요. 이번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뭔가 하나를 더 하나 봐요. 이 취지에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게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소액 임차인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왔어요. 자, 말 그대로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즉 임차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즉 보증금을 낸 사람인데 아주 소액이니까 아주 조그만 돈인 거죠. 자, 이때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그 보증금이 전 재산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 소액 임차인에게는 이 보증금이 그들에게 전 재산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재산인 거죠. 그럼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겠고 이들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여러분. 최우선 변제권. 아까는 우선 변제권이었는데 이번엔 최우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이자를 받으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여기 써있지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먼저 있을 수 있는 게 살짝 위로 올렸을게요. 이번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우선 변제권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죠. 그럼 최우선 변제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 이때 소액 임차인 누구라고요?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보증금 자체가 이들에게 전 재산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을 허락해 주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원래는 아까 얘기했지만 선순위 물권자가 후순위 물권자보다 돈을 먼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물권자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 선순위 물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증금이 10만 원이다. 10만 원밖에 보증금을 안 내고 살아? 이 사람은 돈이 전재산 10만 원인가 봐.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나 아니면 최우선 변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을 냈다. 근데 30만 원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돼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지방에서는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금액이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함께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죄송해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3문단의 주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3문단은 당연히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얘기를 했으니까 우선 변제권과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그렇죠. 이 최우선 변제권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요건은 무엇인지.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뭐였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하는 게 포인트였고, 그리고 여기는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거였는데 이때 소액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액,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그다음에 소액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기준 금액, 그죠? 이거는 보증금 기준액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기준액이라고 할까요? 소액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기준액이라든지 이건 전부 다 누가 결정한다? 그렇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지역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이네요. 다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최우선 변제권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만 살짝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핵심만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른쪽에 요거 보고 정리합시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주택을 대여했어요. 이렇게 해서 대여했는데 이때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한다. 근데 그 임차권이라는 건 채권인데 이거는 계약한 집주인에게만 얻을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이 집주인이 만약에 새 집주인에게 집을 팔아서 제3자의 집주인이 생기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돈을 못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전세권, 즉 물권, 제3자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물권이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 물권을 위해서는 등기 설정이 필요한데 이 등기라고 하는 건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거다. 근데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건데 이거는 집주인이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임차인이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 임차인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거는 굳이 그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아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건데 방법은 첫 번째 주택을 인도받는 조건 하나, 그다음에 전입신고라는 요 두 가지가 만족만 된다면 그로 인해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그 대항력을 통해서 물권이라는 게 발생하게 된다. 근데 물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3자에게도 발생하는 거니까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대항력이 생긴 상태에서 하나 더 조금 더 권리를 좀 더 주는 게 뭐냐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버리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에도 이 사람은 먼저 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뭐 은행이 돈을 가져가기 전에 내 보증금 먼저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여야 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우선 면제권보다 좀 더 우선하는 건 뭐냐면 아주 소액의 돈을 빌려준, 쉽게 말하면 보증금 자체가 자기 전 재산일 수 있는 사회적 약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약자들을 위해서도 이제 최우선 변제권 설정을 했는데 그 최우선 변제권은 기준 금액 얼마 정도면 최우선 변제권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얼마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다시 마지막 부분 정리합시다. 자, 주택임대차가 만료되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있네요. 뭐냐면 이제는 상황이 하나 주어졌어요. 주택임대차가 만료가 되었다라고 정리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만료된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만료가 됐으면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제 만료가 되면 이제 만료가 됐으니까 당연히
돈을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일이 생겨요. 그럼 문제잖아요. 임차인 돈 빌려준 사람이고 임대인은 돈을 돌려줘야 할 사람인 건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럼 이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니까 이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여러분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렇죠? 왜죠?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주택에 거주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잖아요. 근데 이사를 가버리면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다. 순위라는 얘기 나왔다는 게 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우선 변제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변제권 가지고서 내가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일단 확정이자까지 다 받아놨는데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새 집을 구해서 가게 됐다.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안 돌려준다. 그럼 이런 이제 우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한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려보다는 여기가 일단 문제점이 생긴 거죠.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할 거예요. 방법이.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자, 새로운 제도 나왔네요. 중요한 거요. 자, 요거예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들어간다. 그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건 뭐죠? 이 순위 상실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는 종료된 임차권을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그러니까 얘의 핵심은 전제가 깔려요.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 계약 만료 후에 하는 게 바로 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여기다가 써야 될 게 마지막으로 우리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마무리하면 이제 이 글이 끝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예요. 자, 이거는 방금 얘기했지만 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봐, 그죠? 못했을 때 생기는 거죠. 이는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게 됐다. 자, 등기부에 공시하는 건 아까 뭐였죠? 그죠?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시해버리게 되면 이제 누구나 다 내가 이 집에 살았다라는 증거가 남게 되는 거죠. 아까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잠깐 문제되는 거 걱정했었던 건데 등기부에 공시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종료된 후의 이야기예요.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어. 그러면 임차인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결정한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중요한 게 법원이 심리한 후에 결정하는 건가 봐요. 이때 임대인의 동의 필요하지 않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거 이거 아까 비슷한 얘기네요. 그죠? 아까 전세권 설정하려고 했을 때 임대인이 동의해줘야지만 전세권이 설정되는 거였고 왜죠? 아까 등기에 공시하는 거, 등기부에 공시하는 게 싫어서 아까 안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역시도 아까 말했던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일환에서 나온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의 필요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임차인도 그러면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대항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임차인도. 그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어도, 대항력이 없어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대항력이 갖춰지고 우선 변제권이 가지게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정확히 적어볼까요? 여기다 무슨 얘기냐? 이거 살짝 지우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고 대항력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어도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 조건 만족하지 못했어. 확정일자를 못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 조건도 만족하지 못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무슨 얘기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얘는 대항력이나
혹은 우선 변제권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그죠? 않아도 등기 설정을 통해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단, 이건 언제라고요? 계약이 만료된 후에 얘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되었으니까 집을 나와야 되는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 그 집에 대해 내가 뭐 거주한다라는 얘기는 아니면 뭐 내가 이 집에 살아요라는 어떤 사실을 통보하는 전입신고 같은 거 이걸 내가 어떻게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확정일자? 내가 이 집에서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어떻게 확정일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확정일자나 어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할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라 라고 이제 정부에서 허락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해주는 거고, 마지막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마지막이에요.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뭘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임차권 등기명 지도를 통해서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은 그러면 임차권이 이미 등기가 됐어요. 그럼 일단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겠네요. 돈을 돌려달라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자, 등기가 됐으니까 모두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이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또 다른 소액 임차인이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여러분, 이 디귿이 만약에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현재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새로 등장하더니 내가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돈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 다 해놓은 얘가 나는 이제 돈을 돌려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뒤늦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돈을 지가 먼저 받을 거라고 최우선권을 먼저 행사해버리면 자기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임차권을 등기한 후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내 앞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4문단의 주제 정리하고 마무리해야겠죠? 그럼 4문단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여기는 임대차 계약이 언제죠? 그렇죠. 종료된 후겠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게 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렵지 않겠네요. 자, 됐죠?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는 뭐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들은 특별하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굳이 몇 가지 좀 얘기해 보자면 권리만 좀 몇 가지 정리해 보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일 처음에 임차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임차권이란 것들이 있다. 임차권은 뭐죠? 돈을 돌려받을 권리다. 그러니까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다. 근데 임차권에 단점이 있다면 뭐다? 임차권의 단점은 제3자에게는 행사가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죄송해요. 자, 이것 때문에 임차권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임차권보다는 뭐가 좋겠다?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물권을 행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권도 마찬가지로 뭘 받을 권리죠? 그렇죠.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제3자에게도 받을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이점. 둘 간의 차이점이 좀 보이죠? 공통점도 보이죠? 그래서 보증금 받을 권리는 똑같은데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전세권과 물권의 차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가 필요했다? 얘는 등기부에 기재가 필요하다. 등기부에 기재하는 게
필요하다. 그죠? 왜냐면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지만 뭐가 생긴다? 물건이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해서 등기부의 기재를 통해서 물건이 생성되는 건데 이 등기부 기재를 누가 안 해준다는 거죠? 그쵸? 여기는 임대인이 잘 안 해주려고 한다. 그게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부 기재가 필요한데 이걸 통해서 물건을 생성하고 싶은 건데 이 등기부 기재를 안 해주니까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뭘 주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들을 설정을 해줬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여기는 등기부 기재에 필요했는데 등기부 기재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해서 물건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가 된다면 그 이때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주택에 거주할 것 그리고 플러스 그다음에 아까 뭐 있었죠? 전입신고까지 반드시 할 것. 다시 한번 최종 정리만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하나 더 확실하게 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더 좋다. 왜냐하면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이 두 개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기니까 확실하게 돈을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 언제? 경매가 됐을 때에도 가능하다. 여기에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우선 변제권 중에서도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특히 누구한테 주는 거다? 바로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가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뭐 된 후에 만료가 되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계약상에서 있던 일인 건데 계약상에서 있던 일이 지나서 계약의 만료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도 없고 전입신고도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뭘 주는 거였냐면 앞에서 말했던 대항력과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부여해 주는 거였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다 했네요. 자,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문제예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죠? 이때 일정한 요건이라고 하는 건 뭐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대항력 얘기하는 거죠. 그죠? 대항력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글씨를 좀 예쁘게 쓸까요? 일정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 얘기하는 거다? 얘는 대항력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2번, 주택 임대차가 체결되면 법원은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된다. 그죠? 아까 임대차가 체결되면 법원은 임대차 내용을 아니죠, 여러분. 등기부에 기재하는 건 아까 언제였죠? 이거를 기재하는 거는 무슨 건이 설정되었을 때? 그렇죠.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부에 기재하는 건 아니죠. 전세권을 설정해야지만 되는 거고 전세권을 아까 설정했을 때 등기부에 기재해서 확실한 권리를 준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체결되면이란 조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답은 2번이 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고요. 3번 주택임대차가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목적물을 반환해야 된다. 자, 당연히 계약이 끝났으니까 반환해야겠죠.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더라도 전부를 돌려받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있었죠. 사회적 약자들이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그죠? 맞는 말. 다음에 어떤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지배권이 아까 물건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13번 답은 2번이었고요. 14번이에요. 자, 기억은 임차권이네요. 임차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만, 그쵸?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 임대인에게만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임차권 약점이었던 거죠. 2번 니은 설정하기 위해서, 즉 전세권은 우리 아까 물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물권이란 거를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물권이라는 거 아까 전세권 설정하려면 등기에 기재해야 되는데 등기에 기재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맞는 말이죠. 3번이요. 니은을 가진 임차인, 돈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에 목적물이 된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아까 전세권이 지배권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 지배권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배권과 소유권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집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좀 강요됐다는 뜻이지 이 집의 소유권 여전히 그 집주인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빌려준 거니까 임차는 빌렸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진 게 아니에요. 그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기억이나 니은을 가진 사람은 계약상의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임차권, 전세권이니까. 일반적으로 니은, 여기는 이 물권 있죠? 물권은 임차권이 아까 채권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채권에 우선한다. 이건 아까 본문에 있었던 말이니까 맞는 말이겠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대항력이 아까 뭐였죠? 주택에 거주해야 되고 전입신고하는 것들. 자, 힘을 갖추게 됐어요. 그럼 힘을 갖추게 되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아까 뭐였죠? 대항력을 갖추고, 그렇죠? 대항력이라는 것들은 만약에 경매되어서 다른 사람이 넘어갔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이 물권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 대항력을 통해서 대항력은 물권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1번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2번이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는 아까 뭐였죠? 그 대항력의 조건이었죠. 요 대항력의 조건.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우선변제권. 자, 아까 우선변제권은 아까 뭐였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건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다는 뜻이니까 우선변제권 생길 수가 없겠죠. 당연한 말이네요. 3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럼 뭐가 생기죠? 우선변제권 생기죠. 받으면 다음 날부터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날짜 꼭 나올 거라고 그지? 자,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근데 요거 아까 보면 위에 올라가서 우선변제권 잠깐 보고 올게요. 우선변제권 여기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자, 효력은 대항력과 여기 잠깐만 갈까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진, 자 포인트 여기 있죠 여러분? 모두 갖추어진 날부터 발생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갖추어진 날짜, 그날부터 바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건 아까 뭐였죠? 아까 대항력이라는 건 그 다음 날부터였죠.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거에 다음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헷갈리라고 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대항력과 관련된 이야기였던 거고 여기 있는 확정일자에서 우선변제권은 받은 그날 다 바로 그러니까 다음 날의 말이 틀렸죠. 그죠? 답은 3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4번이요. 소액임차권이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최우선 면적은 보유받지 못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미 여기서 뭔가 받은 사람이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최우선 면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아까 4문단 마지막에 얘기했었어요. 또 5번이요.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날에 주택의 다른 물건이 성립되면 임차권은 새로운 물건보다 후순위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런 얘기 있었죠. 전입신고를 한 거, 주택을 인도받았어요. 이 두 가지는 아까 뭐냐면 대항력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자, 대항력을 갖추는 건 언제부터라 그랬죠?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성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입신고한 그날에 다른 물건이 성립되어 버렸으면 대항력이라는 게 물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건데 이미 이게 다음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전입신고를 해서 내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오늘 누군가가 이미 물건을 성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권은 새로운 물건 즉 여기 있는 다른 물건이 나보다 새로운 그러니까 이 다른 물건이 이 새로운 물건이겠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보다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내 물건은 내일부터 생기니까 대항력을 갖춘 건 오늘이었고, 그럼 이 오늘 다른 물건 성립됐던 이 물건은 아마도 대항력을 어제 갖췄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했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본문에 적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을이 갑에게 2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뭐겠어요? 얘가 임차인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갑이 임대인이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가 집주인이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아마 세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을이 갑에게 보증금 2억 원 줬어요. 주별하고 갑 소유의 A주택을 21년 2월 5일부터 약 2년간 임대하기로 했대요. 자,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네요. 자, 그래서 21년 2월 5일에 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자, 이사했네요. 그리고 전입신고했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통해서 뭐 갖췄죠? 그렇죠. 대항력은 갖췄네요. 대항력 오케이. 하였지만 계약 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확정일자 받지 않았으니까 무슨 변제권은 없는 거죠? 그렇죠. 우선 변제권은 아직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서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이사 갈 집을 구해서 새로운 임대차를 이제 체결을 했대요. 누가요? 을이요. 자, 그러면 2022년 12월 4일에, 그러니까 지금은 2년이 아직 안 된 상태네요. 그죠? 그래서 2022년 12월 4일에 갑에게 이 기존의 임대차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러니까 계약기한 내에 있는 일이에요. 자, 갑은 사정이 생겨 보증금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임대차가 만료된 현재까지 중요한 포인트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만료된 현재, 만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려준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을은 2022년 12월 4일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우리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 언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맨 마지막 문단에서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등기 명령 언제 한다고 했죠? 계약 만료 후에 한다 그랬죠? 요거는 계약 만료 후에. 그럼 계약이 언제 끝나는 거죠? 2023년 2월 5일에 끝나니까 2022년 12월 4일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말. 우리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을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즉시 갑에게, 자,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이제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청하는 즉시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 아까 뭐라 했었냐면, 여기 잠깐 올라갔다 올까요? 여기 사문단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있다.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뭐해서? 그쵸, 심리해서 결정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 번째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란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법원 심리 후에. 심의 후에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3번. 을은 기존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아이고, 이거 뭐 잘렸네요. 유지되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말이 빠졌네요. 자, 기존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기존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된다고 되려면 기존에 이게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아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했었으니까 우선 변제권은 아까 못 받은 걸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성립할 수가 없네요. 그죠? 없는 걸 어떻게 유지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X. 다음 4번이요. 자, 의뢰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갑은 A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다. 일단 등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여러분 매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매도할 수 없다라는 걸 앞에서 그런 전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선순위 후순위가 있었잖아요. 그럼 선순위 후순위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새 집주인 제3자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까 앞쪽에서 제3자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새 집주인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 새 집주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집을 누군가한테 팔아서 매도했다는 얘기가 전제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3자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매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매도할 수 없다? 이건 아니죠. 대신 매도할 수는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냐 없냐, 우선권에 대한 얘기인 거지 매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이요. 자, 의뢰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의리 이사를 가더라도 의리 가지고 있던 임차권 등기부에 기재된다. 자, 5번인데 의뢰 신청으로 요게 내려지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즉 아까 대항력이 상실되더라도 의리 가지고 있던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대항력의 조건인데 대항력의 조건이 없더라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항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까 마지막 4문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마지막 17번 문제예요. 디귿의 이유인데요. 디귿은 아까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도록 했는지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받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즉 여기 4번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만약 인정이 돼버리면 기존의 선순위 물권자 이 사람이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받기로 다 약속이 돼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버리면 얘보다 먼저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유를 추론한다면 4번밖에 답이 없다는 건 안 봐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 다 했네요. 여기까지 정리 끝. 자,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 요거하고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죄송해요. 자, 아까 우리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여기 선생님이 정리했던 거 있죠? 자, 오늘은 요 얘기했던 거예요. 마지막 핵심 포인트가 임차권에 대한 얘기했었고요.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한 얘기였었는데 주택임대차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3자에게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전세권이었고, 그 전세권이라는 것들은 등기부 등 기재가 필요한데 그거를 통해서 물건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안 해줄 때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대항력을 갖춰서 등기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고도 물건이 생성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게 해주었다. 그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과 전입신고가 포함되는 거고, 그 대항력에 확정일자까지 더하게 되면 확실하게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이 더 최우선되는 건 사유적 약자를 돕기 위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었다. 여기까지는 계약 내에 있던 일이고,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대항력을 갖출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럴 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까지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했어요. 자,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강의했었는데 대략 한 70분 정도 강의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많이 어렵다고 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하고 일치 여부 확인해 보시면 확실하게 이 지문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사회 시간 아니죠. 국어 시간이에요. 있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